가난한 척한 건 당신만이 아니었어요, 강지훈 씨. 강도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은 낡은 점퍼를 입고 종로의 작은 국수집에 들어선다. 그는 국수집 주인 한서윤이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이는지 시험하려 했다. 그러나 서윤은 처음부터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한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상대를 속이고 있다고 믿는 순간 서울에서 가장 거대한 부동산 전쟁이 조용히 시작된다. 종로 뒷골목에 낡은 국수집 문이 거칠게 열렸을 때 한서윤은 끓는 멸치 육수 위로 올라오는 김을 조용히 걷어내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젖은 운동화, 오래된 점퍼, 일부러 거칠게 문지른 듯한 손등, 그리고 눈빛만큼은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빈 테이블 앞에 앉기도 전에 낮게 말했다. 사장님, 제일 싼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돈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외상 안 받아요. 남자는 쓰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물이라도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갚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니요. 도망 안 갑니다. 서윤은 냄비불을 줄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전화를 끊자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빚쟁이한테 쫓기는 분이 왜 국수집부터 찾아오셨어요? 남자는 눈을 들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자존심보다 냄새를 먼저 따라오니까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 앞에 김이 오르는 잔치국수를 내려놓았다. 먹어요. 대신 설거지는 하고 가요. 남자는 아주 짧게 웃었다. 사람을 쉽게 믿으시네요. 그 말에 서윤은 그의 손목 아래 점퍼 소매로 반쯤 가려진 고급 시계 자국을 보며 조용히 답했다. 아니요. 쉬운 사람부터 곁에 두고 보는 편이에요. 강지훈은 젓가락을 들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국수 위가 아니라 국수집 안을 훑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손으로 쓴 배달 주문지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낡은 가게치고 이상할 만큼 정리된 장부 테이블 아래 보이지 않게 붙은 작은 감시 카메라. 주방 뒤쪽에 잠긴 문은 평범한 자영업자의 습관이 아니었다. 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놀랄 만큼 깊은 맛이었다. 그 순간 서윤이 건조하게 말했다. 맛 평가하러 오신 분처럼 드시네요. 지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가난한 사람은 공짜 밥 앞에서 맛을 분석하지 않아요. 지우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그는 준비해온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사장님은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시네요. 서윤은 계산대 옆에 놓인 행주를 접으며 대꾸했다.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러 낡은 점퍼 입고 들어온 사람 치고는 눈빛이 너무 비싸요. 주방 안쪽 아주머니가 놀라 서윤을 쳐다봤지만 서윤은 태연했다. 지우는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뜻을 모르면 그냥 설거지나 해요. 국수값은 손으로 갚기로 했으니까. 지훈이 이 국수집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도그룹 전략기획실은 2달 전부터 종로 북측 재개발 구역을 검토하고 있었다. 오래된 상가와 낮은 주택들이 엉킨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엔 낡았지만 지하철 환승선과 업무지구 확장 계획이 겹치는 순간 금덩어리로 변할 곳이었다. 문제는 한 곳이었다. 한서윤의 국수집. 주변 점포 대부분은 이미 이전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이 작은 가게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흔한 수법이라고 임원들은 말했다. 지훈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보기로 했다. 돈 앞에서 울고 자존심 앞에서 버티고 결국 더 큰 금액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그는 너무 많이 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초라한 차림에 동정하지 않았고 의심하면서도 쫓아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입고 들어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다. 지우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물었다. 사장님, 이 가게 팔 생각은 정말 없습니까? 서유는 팔을 썰던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국수 먹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처음 꺼낼 질문치고는 이밀이니마 너무 크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한 사람은 땅값부터 묻지 않아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그들의 구두는 이 골목의 젖은 바닥을 밟기엔 지나치게 번쩍였고 말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처럼 매끄러웠다. 맨 앞에 남자가 명함도 건네지 않고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한서윤 씨, 아직도 연락을 피하십니까? 오늘은 좋게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서윤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씻었다. 좋게 말하러 온 사람들은 보통 영업시간에 손님 앞에서 서류를 던지지 않죠. 남자가 비웃었다. 여기 계속 버텨봐야 손해입니다. 주변 상인들 다 동의했어요. 혼자 의인 흉내내지 마십시오. 지훈의 손이 멈췄다. 본능적으로 나서려는 몸을 그는 억눌렀다. 아직은 관찰해야 했다. 하지만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이전 동의서에 서명 안 하면 위생 점검이든 소방 점검이든 귀찮아질 겁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계산대 아래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협박은 녹음됐고 위생 점검은 지난주에 통과했고 소방설비 보안 공문은 어제 접수됐어요. 그리고 이 구역 임대차 보호 관련 자료는 이미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남자의 눈가가 굳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정장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파일을 거칠게 넘겼다. 누가 이런 걸 알려줬습니까? 변호사라도 뒤에 있어요. 서유는 잔잔하게 웃었다. 법은 돈 많은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니니까요. 한소윤 씨, 본인이 뭘 건드리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재개발은 강도그룹과 하늘어반이 함께 보는 사업입니다. 작은 국수집 하나 때문에 판이 멈출 것 같습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서유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작은 국수집 하나 때문에 멈추는 판이면 애초에 튼튼한 판이 아니었겠죠.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보통 서류 없이 말로 움직인 사람들이 하더군요. 서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단단하게 눌렀다. 결국 남자들은 서류를 챙겨나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지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평생 회의실에서 숫자와 권력으로 사람을 밀어붙이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방금 이 여자는 낡은 국수집 한가운데서 값싼 앞치마를 두른 채 강도그룹과 하늘어반의 이름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녁 장사가 끝나자 골목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서유는 마지막 손님이 두고 간 젓가락을 정리했고 지훈은 말없이 바닥을 닦았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데 익숙한 남자가 시간을 몸으로 갚는 모습은 우스웠지만 서유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일부러 감춘 습관들을 관찰했다. 물건을 놓는 각도,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출입구와 창문을 보는 시선 휴대전화 화면을 뒤집어두는 방식. 아무리 낡은 옷을 입어도 사람은 살아온 층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지훈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다른 앞치마, 오래된 운동화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노동자의 거칠음과는 다른 정밀함을 가지고 있었다. 장부를 넘길 때 숫자를 보는 속도, 배달 구역을 표시한 지도 위에 붙은 색깔, 핀, 그리고 손님들이 지나간 뒤 잠깐씩 잠긴 문 쪽을 확인하는 눈빛. 그는 결국 물었다. 사장님은 왜 이 가게를 지키는 겁니까? 추억 때문에요. 서유는 불을 끄며 대답했다. 추억은 팔아도 되지만 사람 사는 자리는 함부로 팔면 안 되니까요. 그 말로 수천억짜리 사업을 맡겠다는 겁니까? 혹시 그런 돈 자주 만져보셨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음은 이비쿠로 기당과 그리마. 그날 밤 지우는 국수집에서 나와 골목 끝에 세워둔 낡은 중고차로 걸어갔다. 물론 그 차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수행비서가 마련한 위장용 차량이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숨겨둔 두 번째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에는 강도그룹 전략기획실장 박민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조사 대상은 단순 자영업자로 확인, 추가 압박 가능. 지훈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단순 자영업자. 오늘 본 한서윤은 그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협박을 예상했고 대응 자료를 준비했고 강도그룹 이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가 가난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걸 거의 첫눈에 짚어냈다. 지훈은 창밖으로 국수집 간판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간판 불빛이 골목 바닥에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한서윤, 당신 대체 뭐야? 그 순간 국수집 안쪽 불이 다시 켜졌다. 서윤이 혼자 남은 줄 알았던 가게 뒤편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 뻔했다. 그러나 곧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시험하러 왔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시험대 위에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윤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불을 켰다. 겉으로 보기엔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지만 안쪽 벽에는 서울 도심의 개발구역 지도와 토지 소유 구조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종로 을지로, 성수 여의도 한남, 빨간 실과 파란 핀이 복잡하게 연결된 지도, 중앙에는 하늘어반 홀딩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고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은색 반지를 꺼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하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손가락에 끼우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윤재문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다. 서윤은 전화를 받자마자 낮게 말했다. 오늘 강도 쪽 사람이 왔어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확실합니까, 아가씨?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도그룹 후계자 강지훈, 낡은 점퍼를 입고 국수값도 없는 척 하더군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하늘어반 내부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윤은 지도 위에 붙은 강도그룹 로고가 찍힌 자료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래서 더 곁에 둘 거예요. 변호사는 놀란 숨을 삼켰다. 아가씨,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러 왔다면 나도 그 사람을 시험해봐야죠. 다음날 새벽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육수를 올렸다. 멸치와 다시마가 끓기 시작하자 가게 안에는 깊고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이 냄새를 좋아했다. 높은 건물과 숫자 속에서 살던 사람이 유일하게 편안해하던 곳이 오래된 국수집이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회사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먼저 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사람을 믿은 대가는 너무 컸고 가족을 잃은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서류 지분 그리고 의심뿐이었다. 오전 8시가 되자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오늘도 낡은 점퍼였다. 하지만 어제보다 덜 자연스러웠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도 일손 필요합니까? 서윤은 냄비 뚜껑을 닫으며 물었다. 빚쟁이는요? 오늘은 안 쫓아옵니다. 그럼 거짓말도 하루 쉬어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그에게 앞치마 하나를 던졌다. 배달 나가요. 주소는 지도에 표시해놨어요. 길 잃으면 전화하지 말고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지훈은 앞치마를 받아들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저를 너무 막 쓰시는 거 아닙니까? 서윤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국수값보다 비싼 사람인지 싼 사람인지 아직 몰라서요. 배달길은 지훈이 알던 서울과 달랐다. 회의실 창밖으로 내려다보던 도시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개발 가능지였지만 직접 걸어 들어간 골목은 이름과 얼굴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래된 세탁소 주인은
서윤이 보낸 국수를 받고 오늘도 외상장부에 적어달라고 미안해했고, 반지하에 사는 노인은 지훈의 손에 쥐어진 봉투를 보며 서윤이가 또 약값까지 챙겼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가 검토한 보고서 속 이 구역은 노후 상권, 낮은 수익률, 개발 지연 위험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가게, 누군가의 병원비, 누군가가 버티는 이유가 있었다. 정오 무렵 돌아온 지우는 서윤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런 사람들까지 챙깁니까? 돈도 못 받으면서. 서윤은 국수를 말다 말고 그를 보았다. 돈 못 받는다고 사람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런 식이면 본인이 먼저 무너집니다. 무너져 본 적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아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너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듯했다. 지우는 더 묻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시험한다는 생각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불편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늦게 지훈의 비밀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재가 직접 전화했다. 지훈은 가게 뒤편 골목으로 나가 낮게 받았다. 말해. 민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도련님 하늘어반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로, 구역 지분 일부가 3개의 유한회사로 분산돼 있는데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전부 한서윤 씨 가게 주변 권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좁혔다. 한서윤과 관련 있나? 겉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묘합니다. 누군가 판을 알고 막고 있습니다. 지훈은 가게 안쪽을 돌아보았다. 서윤은 손님에게 국수를 내주며 웃고 있었다. 평범하고 다정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민재가 덧붙였다. 조심하십시오. 그 여자가 정말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골목벽에 기대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달 갔다 온 사람이 왜 골목에서 회사원처럼 통화해요?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서윤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고를 수 있었다. 빚쟁이 친구, 전 직장, 아무 말이나 붙이면 됐다. 그러나 서윤의 눈앞에서는 이상하게 거짓말이 얇아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전에 알던 사람이 당신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나요? 공기가 멈췄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은 이미 들었다. 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허술한 연기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쪽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어 보이던데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서요. 서로 모른 척할까요? 아니면 서로 어디까지 거짓말했는지 맞춰볼까요? 지우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압니까?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강도그룹 강지훈, 재개발 사업을 사람 마음처럼 시험해도 된다고 배운 사람. 지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위장이 사라졌다. 그가 한 발 다가서며 물었다. 알고도 나를 들였습니까? 서윤은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네, 가난한 척한 건 당신만이 아니었어요, 강지훈 씨.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의 가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열어둔 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의 말이 골목 끝에서 부딪혀 돌아오는 순간 지우는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대답이 쓸모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강도그룹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원망으로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린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고요했다. 그 침착함이 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서윤은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쫓아내면 다른 사람이 오겠죠. 더 세련되고 더 비열하고 더 비싼 구두를 신은 사람이요.
지훈은 입술을 굳혔다. 나는 비열한 짓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사람 마음을 시험해보러 온 거였나요?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유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확인이 필요했다고, 위험을 줄여야 했다고. 그런데 시험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모욕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지훈은 반박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서기엔 그도 상처 입은 자존심이 있었다. 당신도 나를 이용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유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둘 다 좋은 사람은 아니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지우는 더 이상 완벽하게 가난한 남자인 척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진짜 목적을 모두 털어놓지도 않았다. 서윤 역시 그를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새벽에는 육수통을 옮기게 했고 점심에는 배달을 보냈고 저녁에는 장부 정리를 돕게 했다. 지우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길들이기 위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서유는 그에게 단순히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게 하고 있었다. 세탁소 주인이 왜 임대료를 밀렸는지, 오래된 서점 주인이 왜 이전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도 밤마다 술을 마시는지,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왜 하늘어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굳히는지.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이 사람들 보호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서유는 팔을 다듬으며 대답했다. 보호자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숫자가 아니니까요. 개발 보고서에는 결국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보는 사람들이 늘 사람을 놓치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지훈의 안쪽을 불편하게 긁었다. 강도그룹 본사에서는 불편함 따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낡은 점퍼를 벗고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 강남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차갑고 깨끗했으며 테이블 위에는 종로 북측 재개발 예상 수익표가 놓여 있었다. 전략기획실장 박민재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한서윤 씨는 단순 임차인이 맞습니다. 등기상 소유권은 오래전 사망한 한명재 회장 쪽에서 복잡하게 흘러나간 뒤 현재는 하늘어반 계열 관리법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권리관계를 막는 유한회사 세 곳이 계속 걸립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다. 결국 돈 더 받으려는 브로커가 붙은 거겠죠. 작은 국수집 하나에 시간을 너무 쓰고 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다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그 작은 국수집 하나 때문에 사업 일정이 3번 밀렸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임원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자 민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늘어반 쪽 권한대행 한태석 부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압박을 끝내야 한다고요. 지훈의 시선이 보고서 한가운데 박힌 이름에 멈췄다. 한태석, 한서윤과 같은 성. 우연이라고 보기엔 점점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다. 한태석은 약속 장소로 청담동의 조용한 한식당을 골랐다. 낮은 조명과 고가의 도자기 말소리조차 부드럽게 삼키는 방음벽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50대 후반의 남자였고 웃을 때마다 눈가가 따뜻해 보였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되운 칼처럼 위험했다. 강상무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젊은 분답게 판단이 빠르시겠지요. 지훈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판단이 빠른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릅니다. 태석은 웃음을 유지했다. 종로구역은 오래 끌면 잡음만 커집니다. 특히 그 국수집 여자처럼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찻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두드렸다. 한서윤 씨를 아십니까?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태석은 능숙하게 웃음을 고쳤다. 이름만 압니다. 임차인 명단에서 봤지요.
같은 한 씨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 한 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태석은 가볍게 넘겼지만 그 순간 지우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굳어지는 것을. 태석은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낮게 말했다. 강상무님 부동산은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허름한 가게 하나에 흔들리면 큰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잃은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오래 버티기 어렵지요.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날 밤 서유는 국수집 문을 닫은 뒤에도 불을 끄지 못했다. 계산대 위에는 누군가 밀어넣고 간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몇 장과 신문 기사 조각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검은 승용차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기사 제목에는 하늘어반 후계자 부부 사고사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서윤의 숨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 아무도 어린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던 밤. 봉투맨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아직도 네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 그 글씨를 본 순간 서윤은 의자에 손을 짚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은 본능적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영업 끝났어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지훈은 한 걸음 다가왔지만 서윤은 더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요. 오늘은 당신 시험 볼 기분 아니니까. 지훈은 나가야 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뒤집힌 사진 모서리에서 찌그러진 차량의 일부를 보았다. 하늘어반 후계자 부부 사고. 오래전 재계기사에서 본 적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하늘어반 창업주의 장남 부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고 어린 딸은 해외 친척에게 보내줬다는 말만 남았었다. 지훈은 천천히 물었다. 그 사진 당신 가족입니까? 서윤의 눈빛이 칼끝처럼 올라왔다. 선을 넘지 마요. 한태석이 보낸 겁니까?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산이 어긋났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녀가 단순히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한태석이 그녀를 알고 있다면 강도그룹은 누군가의 싸움에 이용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윤은 사진을 봉투에 넣으며 낮게 말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결국 당신이 알고 싶은 건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겠죠.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그 침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싫어요. 당신이 가끔 진심처럼 보여도 결국 뒤에는 숫자가 서 있으니까. 지훈은 상처 입은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전부 숫자로만 본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랬잖아요. 다음 날 서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녀는 윤재문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늘어반 임시 주주 간담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다. 아직 모든 지분 구조를 공개할 준비가 끝나지 않았고 한태석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봉투 속 사진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더는 숨어있지 않겠다는 분노가 판단을 앞질렀다. 윤 변호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히 말했다. 아가씨, 지금 움직이면 상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원을 문제 삼을 겁니다. 아직 새 유한회사의 연결고리를 공개할 시점이 아닙니다. 서윤은 검은 재킷을 입으며 대답했다. 평생 준비만 하다가 뺏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알아요. 임부로 이거니만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내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부터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긴 방 서랍에서 은색 반지를 꺼냈다. 손가락에 끼우자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눌렀다. 그 감각은 두려움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을 싫어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더 싫어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다. 골목 끝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낮게 물었다. 어디 갑니까? 서윤은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당신들이 숫자로 부르는 곳으로요. 간담회가 열린 여의도 회의장은 국수집과 전혀 다른 색이었다. 회색 카펫, 긴 테이블 이름표가 놓인 좌석 표정 없는 임원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얇게 갈라졌다. 한태석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놀란 척 눈썹을 올리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한서윤 씨, 여기는 임차인 민원 접수 자리가 아닙니다. 몇몇 임원이 낮게 웃었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저는 민원인이 아니라 하늘어반 창업주 한명재 회장의 직계 가족으로 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한태석은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손을 들었다. 그런 주장은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제가 아는 한 회장님의 손녀는 오래전 해외로 떠난 뒤 공식적으로 경영권과 무관하다는 위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위임 절차. 그녀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 없었다. 한태석은 비서에게 서류철을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서명이 있는 서류가요.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이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점퍼 차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 정장, 차가운 눈빛, 강도그룹, 상무라는 이름표가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서윤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는데도 아팠다. 지훈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와 한태석에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석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마침 좋은 타이밍입니다. 강상무님도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갑자기 창업주 직계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서윤은 그가 무엇을 말할지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귀를 막을 수 없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한서윤 씨가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한태석의 눈가가 굳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서윤의 심장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다만 그 사실이 곧 정당한 권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 때문에 강도그룹의 사업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결국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자리, 숫자 뒤편에. 간담회는 한태석의 의도대로 흘렀다. 그는 서윤의 출연을 감정적인 소동으로 만들었고 서류의 진위를 검토하겠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벌었다. 동시에 그녀가 국수집 임차인들을 선동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흘렸다. 서윤은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지훈이 뒤따라왔다. 오늘은 오면 안 됐습니다. 오면 안 됐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돌아섰다. 충고인가요?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보호하는 건가요? 당신을 보호하려는 말입니다. 방금 회의실에서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거기서 내가 당신 편을 들면 한태석은 더 빨리 움직였을 겁니다. 나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서윤은 낮게 웃었다. 또 확인이네요. 강지훈 씨 인생은 전부 확인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도 나한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의심하러 왔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윤은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알았어요. 당신이 가난한 척했던 것보다 더 나쁜 건 진심인 척할 때도 결국 계산한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지훈은 차가운 금속 문 앞에 홀로 남았다. 그날 밤 한태석의 비서는 조용히 국수집 주변 상가를 돌았다.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
위생 점검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낮은 목소리로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몇몇 상인은 그녀를 피했다. 세탁소 주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서점 주인은 미안하다, 나도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서윤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가 지키려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신념은 자주 무너진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아팠다. 점심 무렵 지훈이 다시 국수집에 들어왔다. 서윤은 손님에게 국수를 내주며 그를 보지도 않았다. 오늘은 설거지할 그릇 없어요. 지훈은 계산대 앞에 서서 말했다. 한태석이 움직였습니다. 주변 상인들 압박하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내부 자료 없이는 그렇게 정확히 찌를 수 없습니다. 서윤은 마침내 그를 보았다. 이제 와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정도로는 늦어요. 지훈은 입술을 굳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늦지 않습니까? 서윤은 한참 그를 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회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숫자들 사이에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일 테니까. 지훈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돌아가지 못했다. 국수집 안쪽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밖에서는 상인들이 불안한 눈으로 지나갔다.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방식이 그녀를 더 다치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만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과는 그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한태석이 또 사진을 보내거나 서류로 압박하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서윤은 비웃듯 물었다. 걱정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걱정합니다. 그 말은 계산 없이 나왔다. 서윤도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런 말은 믿을 수 있을 때 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게 만들겠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결과로. 그는 가게를 나섰고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잠긴 방문을 열었다. 지도 위에 빨간 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꽂으며 속삭였다. 한태석, 이제 나도 더는 숨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하늘어반 내부 서버에서 그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위임장 사본이 조용히 외부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었다. 언론 기사는 새벽 5시에 처음 올라왔다. 하늘어반 창업주, 손녀 사칭 논란, 종로 국수집 주인의 수상한 위임장 재개발 반대 뒤에 숨은 보상금 노림수.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내용은 교묘했다. 서윤의 이름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국수집 간판 사진과 골목 위치가 함께 실리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자들은 오전 장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 몰려들었고 카메라 렌즈는 작은 유리문 너머로 서윤의 얼굴을 파고들었다. 한서윤 씨, 정말 창업주 손녀가 맞습니까? 위임장 위조 의혹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주민들을 선동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서윤은 가게 문을 열었다.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계산대 모서리를 잠깐 쥐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말로 사람들 밥 먹는 자리까지 더럽히면 저도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 기자 하나가 비웃듯 물었다. 그럼 지금 조용한 이유가 사실이라서입니까?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은 소리친다고 커지지 않아요. 준비되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숨은 짧게 무너졌다. 준비되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기사를 회사 차 안에서 보았다. 화면을 내리는 손끝이 굳어졌다. 기사에 실린 위임장 사본은 그가 전날 회의실에서 본 것과 같은 양식이었다. 문제는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서명 위치, 날짜, 법무법인직인, 해외 보호자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절차를 갖춘 듯 보였다. 그러나 완벽함이 오히려 수상했다. 오래된 서류라면 남아 있어야 할 얼룩과 불규칙한 인쇄 흔적이 없었고 스캔 파일의 해상도도 지나치게 균일했다. 그는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 원본 입수해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도 확인하고. 민재가 망설이다 말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오전 회의에 바로 들어오라십니다. 이 일에서 손떼라는 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출근 차량들이 강남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목적지만 보고 움직였다. 예전의 지훈이라면 이 사건을 리스크로 분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사 속 국수집은 개발 장애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혼자 버티는 작은 전선처럼 보였다. 그는 낮게 말했다. 손을 떼기엔 너무 늦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민재는 한숨을 삼켰다. 한소윤 씨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입니까?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아직도 그는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도그룹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이미 결론을 정한 얼굴이었다. 회장은 기사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강도 이름이 엮이기 전에 정리해라. 하늘어반 내부 문제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 없다. 지훈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미 끼어들었습니다. 한태석 부회장이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상무님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그 국수집 여자가 자기 신분을 이용해 사업을 지연시킨 정황이 더 뚜렷합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뚜렷한 정황과 누군가 만든 그림은 다릅니다. 강 회장이 낮게 웃었다. 네가 언제부터 그런 차이를 따졌지? 사업은 늘 그림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 말은 지훈이 평생 배워온 방식이었다. 상대의 욕망을 읽고 약점을 계산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판을 얻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이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정면으로 보았다. 제가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접근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 게 있습니다. 한서윤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의 눈매가 굳었다. 그럼 뭐냐? 내 정에 내 감정이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류를 검증하는 방식으로요. 한편 서윤의 국수집은 하루아침에 다른 공간이 되었다. 단골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 앞에서 망설였고 일부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그냥 돌아갔다. 세탁소 주인은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서윤아, 미안하다. 어제 사람들이 또 왔다. 계약갱신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서윤은 그릇을 밀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그때 한 중년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하늘어반 재무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오혜란이었다. 그녀는 손님처럼 앉아 잔치국수를 주문했지만 국물이 나오기도 전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한태석 부회장이 오늘 오후 비공개 이사회를 엽니다. 안건은 아가씨 신원 부정과 종로구역 긴급 처분 승인입니다. 서윤은 표정을 굳혔다. 근거는요? 헤라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를 꺼내 냅킨 아래로 밀었다. 오래전 회장님께서 남기신 회계 이동 기록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새 유한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늘어반 자금이 아니라 회장님 개인 신탁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멈췄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조각이었다. 그러나 헤라는 곧 고개를 저었다. 단
조심하세요. 이걸 들고 가면 부회장은 아가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빼냈다고 몰아갈 겁니다. 서윤은 결국 다시 잘못된 선택에 가까운 결정을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윤재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사회장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고 국수집 문에는 하루 쉰다는 작은 종이를 붙였다. 그 모습을 지우는 골목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은 먼저 그를 발견하고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따라오지 마세요. 지우는 숨을 가다듬었다. 위임장 원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내 권리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지훈은 그 말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비겁했습니다. 당신 편에 서는 순간 사업도 내 위치도 흔들린다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만큼 늦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이번엔 뭘 계산했죠? 내가 잃을 것보다 당신이 잃을 게 더 크다는 것. 지훈은 처음으로 낮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계산을 멈추고 같이 가겠습니다. 서윤은 한참 그를 보았다. 믿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 고개를 들었고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녀는 더 두려워졌다. 아니요. 강지훈 씨가 내 옆에 서면 사람들은 내가 강도그룹을 끌어들였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혼자 가야 해요. 하늘어반 비공개 이사회는 을지로 본사 최상층에서 열렸다. 창밖으로는 회색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안쪽에서는 서윤의 이름이 이미 유죄처럼 떠돌고 있었다. 한태석은 서윤이 들어서자 안타깝다는 얼굴을 지었다. 또 오셨군요. 한서윤 씨 감정은 이해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메모리를 올렸다. 감정 이야기는 부회장님이 가장 자주 하시네요. 저는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창업주 한명재 회장 개인 신탁에서 새 유한회사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입니다. 종로구역 권리 구조는 부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이사들의 얼굴이 술렁였다. 한태석은 여유롭게 손을 뻗어 메모리를 바라보았다. 출처를 밝히시죠. 내부 자료를 훔쳤습니까? 예상한 공격이었지만 막상 듣는 순간 서윤의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윤 변호사가 나서려 했으나 태석은 더 빠르게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한서윤 씨가 미성년 시절 해외 보호인을 통해 경영권 관련 권리를 포기했다는 위임장 원본입니다. 필적 감정 예비 결과도 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리 회장님 손녀라고 주장해도 본인이 이미 포기한 권리를 이제 와서 되찾겠다는 건 회사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서윤은 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명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글씨와 닮아 있었다. 너무 닮아서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뜻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이번에도 정장 차림이었지만 전날과 달랐다. 누군가의 옆에 서기 위해 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한태석은 눈썹을 올렸다. 강상무님, 이 회의는 하늘어반 내부 회의입니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을 놓았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강도그룹 재개발 파트너사 자격으로 왔습니다. 한태석 부회장님이 우리 측에 제공한 실사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태석의 웃음이 아주 잠깐 굳었다. 지훈은 서윤을 보지 않고 계속 말했다. 특히 새 유한회사의 실소유주를 불명으로 처리한 보고서는 의도적 누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서윤 씨 관련 위임장 파일은 오늘 새벽 언론사에 전달되기 전 하늘어반 내부 서버에서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동요했다. 서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옆을 지나쳐 맞은편에 섰다. 한태석은 부드럽게 물었다. 강상무님, 지금 하늘어반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강도그룹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 판단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서윤을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향한 칼이었다. 그러나 한태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손뼉이라도 칠 듯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손을 잡으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강상무님, 혹시 이 여성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 바뀌었다. 그것은 증거를 감정으로 덮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지훈이 대답하기 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질문으로 서류의 진위가 바뀌나요? 태석은 웃었다. 바뀌지는 않지만 동기는 보이겠지요. 한서윤 씨는 강도그룹 후계자를 이용해 본인의 신분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고, 강상무님은 개인 감정 때문에 사업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훈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위임장을 들어 올렸다. 이 서명은 제 글씨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틀렸어요. 태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 날짜에 저는 해외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장례 절차 때문에 서울에 있었고 하늘어반 본가에서 외부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어요. 그걸 증명할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 증인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태석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다. 서류는 조작됐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진짜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중단되었다. 한태석은 서류 검토를 이유로 자리를 피했고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졌다. 복도 끝에서 서윤은 마침내 지훈을 마주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는 그가 필요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왔어요? 내가 혼자 가겠다고 했잖아요.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혼자 가겠다는 말이 혼자 다치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정한 척하지 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할 때 나타나서 편들어주는 남자를 기다린 적 없어요. 나도 영웅 흉내 내러 온 게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거칠어졌다. 내가 잘못 만든 판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처음 당신을 의심했고 당신을 시험했고 회의실에서 계산했습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책임이라는 말로 마음까지 덮으려 하지 마세요.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덮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태석이 당신을 혼자 고립시키는 건 맞겠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슬픔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자꾸 믿고 싶어지는 것. 그날 밤 서윤은 국수집으로 돌아와 잠긴 방에 들어갔다. 지도 위의 빨간 실들은 여전히 복잡했고 하늘어반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오해란이 준 메모리의 자료를 다시 확인했고 윤 변호사에게 장례식 당시 서울에 있었음을 입증할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그녀는 안도했다. 안도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서윤이 받자 낮고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부모가 사고로 죽었다고 아직도 믿나? 그녀는 숨을 멈췄다. 목소리는 이어졌다. 한명재 회장이 왜 너를 숨겼는지, 한태석이 왜 그렇게 겁내는지 알고 싶으면 내일 밤 성수동 예창고로 와라. 단 강지훈을 데려오면 네가 찾던 마지막 증거는 사라진다.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부모님의 죽음, 위임장 새 유한회사, 한태석의 두려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어두운 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혼자 외투를 집어들었다. 지훈은 같은 시각 강도그룹 보안팀 서버실에서 복사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다. 민재는 피곤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외부 저장 장치를 꽂은 계정은
하늘어반 재무관리팀 공용 계정입니다. 하지만 접속 위치가 이상합니다. 성수동 폐창고 근처 임시 회선으로 잡힙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성수동. 그 순간 그의 개인 휴대전화에 서윤의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다. 부재중도 아니었다. 이후 그 한한당 그렁당에 눌렀다가 끄는 흔적이었다. 지훈은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즉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2번, 3번, 4번.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서윤이 혼자 움직였어. 어디로요? 지훈은 모니터 속 접속 위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성수동.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험도 계산도 아니었다. 늦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성수동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서윤은 이미 낡은 창고 앞에 도착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오래된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성수동 옛 창고 안은 오래된 시멘트 냄새와 먼지 낀 철제 선반들로 가득했다. 서윤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군가 일부러 전등 하나만 켜둔 탓에 빛은 창고 중앙에만 떨어졌고 가장자리에는 어둠이 눌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더 세게 잡았다.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예전에 하늘어반 본가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고상훈이었다. 서윤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아저씨가 왜 여기 계세요? 상훈은 늙고 지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아가씨,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 숨어 지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원본 장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부모님 사고도 알고 계세요. 상훈은 대답 대신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러나 서윤은 바로 받지 않았다. 왜 지금이죠? 왜 하필 기사까지 터진 뒤에요? 상훈의 손이 떨렸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이 이제 아가씨를 완전히 없애려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사 기록 속에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뒤편 문이 열리고 한태석의 비서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은 그제야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훈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서윤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붙잡혀 미끼가 된 사람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태석이 가장 늦게 들어왔다. 그는 박수라도 칠 듯 손을 맞잡고 웃었다. 역시 한명재 회장 손녀답군. 의심이 많으면서도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걸어 들어와.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했어요. 태석은 부드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이런 식이라니. 나는 네가 만든 소동을 정리하려는 것뿐이다. 위임장 원본 내부자료 탈취 임차인 선동. 그리고 오늘은 오래전 직원을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한 정황까지 생겼군. 그의 비서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장면이 편집되어 공개되면 그녀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태석은 낮게 말했다. 네가 가진 메모리와 반지를 넘겨라. 그러면 국수집 하나는 살려주마. 네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도 조용히 살게 해주고. 서윤은 웃었다. 차갑고 슬픈 웃음이었다. 아직도 제가 국수집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길게 스쳤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석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강 상무님까지 오셨군요. 이쯤 되면 두 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은 서윤을 먼저 보았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선이었다. 서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얼굴도 아니었다. 지훈은 천천히 태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설명은 제가 아니라 부회장님이 하셔야 할 겁니다. 하늘어반 서버에서 언론사로 위임장 사본이 전송된 기록 성수동 임시회선을 경유한 접속 로그, 그리고 그 회선을 계약한 사람이 부회장님 비서실 소속이라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태석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불법 감청이라도 하셨습니까? 강도그룹이 제공받은 실사 자료의 출처 검증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부회장님이 우리를 사업 파트너로 이용한 순간 그 자료는 우리 리스크가 됐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지훈이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태석은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코트 단추를 건드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지훈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부회장님, 방금 제게 반지와 메모리를 넘기면 국수집과 상인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고상훈 아저씨를 여기 데려다 놓고 제가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만들려 했고요. 태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녹음 하나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녹음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지훈이 놀라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어 윤재문 변호사와 연결된 통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윤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듣고 계셨어요. 제가 정말 강지훈 씨를 믿지 못해서 아무 준비 없이 온 줄 아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윤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태석 부회장님, 현재 상황은 모두 기록 중입니다. 고상훈 씨의 신변 보호 요청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상훈은 그 말에 무너질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그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 이제 말하세요. 더 늦기 전에요. 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위임장은 가짜입니다. 한 회장님이 아가씨 권리를 포기시킬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새 유한 회사를 통해 아가씨 지분을 숨겼습니다. 한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상훈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지만 이미 늦었다. 상훈은 오래 누르고 있던 말을 쏟아냈다. 회장님은 장남 부부 사고 뒤에 내부 사람이 움직였다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해외로 보냈다는 소문을 일부러 냈고 실제로는 국내 여러 보호처를 옮기며 숨겼습니다. 새 유한회사는 하늘어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종로 국수집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장소였고 그곳 지하 보관함에 원본 신탁 약정서 사본과 초기 자금이동 장부가 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국수집. 그녀가 숨어있던 곳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중심점이었다. 태석은 낮게 웃었다. 이번에는 웃음이라기보다 이를 가는 소리였다. 죽은 사람의 기억과 겁먹은 운전기사 말로 회사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은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렸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 싸우지 않아요. 기록으로 싸워요.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강지훈 씨, 지금부터는 당신이 아니라 제가 판을 열게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날 오전 하늘어반 홀딩스 긴급이사회는 전날과 전혀 다른 공기로 시작됐다. 이번에는 한태석이 먼저 앉아있지 못했다. 이사들 앞에는 윤재문 변호사가 제출한 신탁 약정서 사본, 새 유한회사의 설립자금 흐름, 창업주 개인, 인감 사용 기록, 그리고 강도그룹 감사팀이 확인한 자료 누락 보고서가 놓였다.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 중앙에 섰다. 어제의 그녀가 분노에 떠밀려온 사람이었다면 오늘의 그녀는 오래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태석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다. 사본은 사본일 뿐입니다. 실소유주가 한서윤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서윤은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다. 청운개발, 바른도시, 서림자산관리. 이 세 유한회사의 의결권은 각각 분산돼 있지만 최종 의결 지시권은 한명재 회장이 남긴 보호 신탁 조항에 따라
제가 30이 되는 해부터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나이가 되었고 지난 석 달 동안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훈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증명자가 아니었다. 증명은 그녀가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부끄럽게 하면서도 안도하게 했다. 서윤은 이어서 화면에 종로구역 지도를 띄웠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그녀의 국수집이 아니라 주변 상가와 오래된 주택들이었다. 부회장님은 제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버틴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막은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전 계약입니다. 고령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 재입주 권리, 누락 구두로만 약속한 추가 보상. 이 자료들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국수집으로 찾아온 상인들이 직접 확인해 준 겁니다. 한 이사가 당황해 물었다. 그렇다면 국수집을 운영한 이유가 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까?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는 보기 위해서였고요. 높은 사무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요. 그녀는 태석을 향해 돌아섰다. 하늘어반은 도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사람을 지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회장님은 회사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람도 기록도 저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태석은 테이블을 움켜쥐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는 네 부모 사고 뒤에 무너졌어. 어린애 하나 숨겨놓고 나는 매일 채권자와 주주들 앞에서 버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주인이라고. 그 절규에는 탐욕만이 아니라 오래 쌓인 열등감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를 미워했지만 그 말의 일부가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대답했다. 부회장님이 버틴 시간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버텼다는 이유로 훔친 것이 정당해지지는 않아요. 지훈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강도그룹 상무로서가 아니라 이 거짓말의 시작에 관여한 사람으로 말했다. 강도그룹은 한태석 부회장이 제공한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종로구역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서윤 씨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신분을 속이고 서윤도 그를 보았다. 그 고백은 그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 행동은 사업적 판단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강도그룹은 하늘어반 측 자료 조작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사업 참여를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태석은 비웃었다. 사랑 노름에 회사 손실까지 감수하겠다는 건가? 지우는 담담히 답했다. 아니요. 조작된 판에 올라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을 시험하던 사람이 이제야 제대로 된 검증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사회는 결국 한태석의 권한 정지와 특별 감사 착수를 의결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법적 절차는 남아 있었고 위임장 조작의 배후와 부모님의 혁오 증모 사고에 관한 진실도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판이 뒤집혔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텅 빈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섰다.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먼저 말했다. 오늘 고백한 일 때문에 강도 안에서 제 자리는 흔들릴 겁니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위로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변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훈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덧붙였다. 당신을 시험한 일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더 후회되는 건 당신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내가 늦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다시 다칠 가능성까지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강지훈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도 시험처럼 쓰지 마세요. 지훈은 아주 작게 웃었다.
이번엔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국수집으로 돌아왔다. 기자들은 여전히 골목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몇몇 상인은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모여 있었고 세탁소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서 사본이야. 늦어서 미안하다. 서유는 봉투를 받으며 목이 메었다. 아저씨들이 미안할 일 아니에요. 서점 주인도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다. 그래도 이제는 같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서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지키려던 사람들이 다시 그녀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완벽한 신뢰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너졌던 실 하나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잠긴 방문을 열어두었다. 지도와 자료들이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만났다. 늦게 따라 들어온 지우는 문 앞에 멈춰섰다. 서유는 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국수 한 그릇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외상 아니에요. 값을 제대로 내세요.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입니까? 서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 말고요. 앞으로 어떤 판에서도 사람을 먼저 볼 것. 그게 오늘 국수값이에요. 지우는 젓가락을 들기 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겠습니다. 서유는 창밖의 골목을 보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특별감사가 시작된 뒤 하늘어반의 복도는 이전보다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한태석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눈치를 보았다. 서유는 임시 대표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종로, 구역 계약서, 새 유한회사, 신탁자료, 위임장 감정 결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내부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윤재문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임장 조작은 거의 입증됐습니다. 고상훈 씨 증언과 서버 기록도 일치합니다. 다만 부모님 사고에 관해서는 한태석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서유는 오래된 보고서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그럼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정비기록 일부를 은폐한 정황은 있습니다. 진실을 막은 책임은 분명합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복수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누군가의 탐욕이 가족의 죽음 이후 남겨진 진실마저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차가웠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는 같은 방식으로 지워지지 않게 해야겠네요. 한태석은 이사회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윤과 마주했다. 권한 정지 이후 그는 더 이상 상석에 앉지 못했고 변호인과 감사위원 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도 그의 눈빛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네가 이 회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국수집에서 사람들 사연이나 들어주던 네가. 서유는 그의 앞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다. 저도 아직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태석은 비웃었다. 결국 강도그룹, 그 남자에게 기대겠다는 뜻이군. 아니요. 이사회 감사위원회 현장 사람들, 그리고 제가 신뢰를 배워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서유는 이어서 말했다. 부회장님이 회사를 버틴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 말은 아직도 같습니다. 하지만 버틴 사람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위임장을 조작하고 언론을 움직이고 제 가족의 사고 기록을 숨긴 건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부회장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태석은 입술을 떨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네 자리도 없었다. 서유는 슬픈 눈으로 그를 보았다. 맞아요.
압스밀리마, 미루케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부회장님은 지킬 수 있었던 것까지 스스로 망가뜨렸어요. 그날 이사회는 한태석의 해임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의결했다. 그는 끌려나가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평생 움켜쥐려 했던 문을 스스로 걸어나갔다. 강지훈 역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 강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물었다. 네가 공개적으로 신분을 속였다고 인정한 덕분에 이사회가 난리다. 종로 사업은 멈췄고 하늘어반과의 협상도 원점이다. 얻은 게 뭐냐? 지우는 대답하기 전에 창밖을 보았다. 예전에는 그 아래 펼쳐진 도시가 그저 기회처럼 보였다. 이제는 그 기회 안에 밀려나는 얼굴들이 보였다. 적어도 조작된 자료 위에 사업을 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회장은 낮게 웃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한 척을 했지? 깨끗한 척이 아닙니다. 제가 더럽힌 걸 인정하는 중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는 한서윤 씨를 시험하러 갔습니다. 가난한 척했고 선의를 의심했고 그 과정을 사업 판단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제 판단도 의심받는 게 맞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침묵했다. 지훈은 준비해온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렸다. 전략기획실 상무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강도 이름 없이 도시개발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현장을 보는 방식으로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 때문이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때문에 알게 된 제 문제 때문입니다. 서유는 그 소식을 민재에게서 들었다. 국수집 점심 장사가 끝난 뒤였다. 민재는 어색하게 가게 문 앞에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련님, 아니, 강지훈 씨가 오늘부로 상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과 크게 부딪혔다고 들었습니다. 서유는 국수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다. 왜 그걸 저한테 말하죠? 민재는 잠시 난처한 얼굴을 하다가 대답했다. 그분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또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할 것 같아서요. 서유는 쓴 웃음을 지었다. 두 분 다 참 이상하네요. 말하지 말라는 걸 꼭 말하고 믿지 말라는 걸 꼭 믿게 만들고.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서유는 한동안 빈 가게 안에 서 있었다. 지훈이 상무직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녀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자기 세계에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은 작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국수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서유는 기다리지 않는 척했지만 배달 주문지가 쌓일 때마다 문 쪽을 보았다. 기다림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늘어반의 새 계획은 서윤이 직접 종로 상인들 앞에서 발표했다. 호텔 연회장도 화려한 기자회견장도 아니었다. 장소는 국수집 앞 골목이었다. 세탁소 서점, 반찬가게 작은 철물점 주인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고 기자들은 멀찍이 서서 카메라를 들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하늘어반은 종로 북측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제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은 중단하고 장기 임차인 재입주 보장, 임시 영업공간, 지원 임대료 상승 제한 조항을 포함한 상생형 개발안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줄 텐데요. 주주들이 받아들입니까? 서유는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줄어드는 수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아야 할 신뢰도 있습니다. 하늘어반이 도시를 만든다는 말을 계속 쓰려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을 비용으로만 계산하지 않겠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세탁소 주인은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서점 주인은 고개를 숙였고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이제야 회장님 손녀 같네 하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겁기만 한 짐이 아니라 자신이 이어갈 수 있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국수집에 잠긴 방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다. 벽에 붙어 있던 지도는 그대로였지만 빨간 실 옆에는 상인들이 직접 붙인 메모와 새 계약 조건이 함께 걸렸다. 서윤은 그곳을 작은 현장 사무실처럼 바꾸었다. 윤 변호사와 감사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드나들었고 때때로 상인들이 차를 들고 들어와 자기 사정을 말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훈이 그 문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점퍼도 강도그룹 상무의 완벽한 정장도 입지 않았다.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와 오래된 국수값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그를 보고도 놀란 척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이번엔 어떤 신분이에요? 지훈은 조용히 웃었다. 아직 정리 중인 사람입니다. 그건 직함이 아닌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처음으로 직함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서.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종로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독립해서 만든 작은 도시개발연구소의 첫 제안서입니다. 하늘어반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버려도 되고요. 서윤은 봉투를 받지 않고 물었다. 왜 저한테 직접 가져왔어요? 지우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이번에는 숨기고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요. 서윤은 결국 그를 앉혔다. 국수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지훈은 한참 김이 오르는 그릇을 바라보았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이 국수 한 그릇으로 당신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돈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할지, 권력 앞에서 버티는 이유가 욕심인지, 그런데 사실 제가 확인해야 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제 오만이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지훈은 국수값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어떤 판에서도 사람을 먼저 볼 것. 그 아래에는 그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런다고 바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압니다. 나는 아직도 가끔 당신이 나를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물어봐 주세요. 이번에는 대답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서윤은 고개를 내렸다가 아주 천천히 웃었다. 강지훈 씨는 사과도 참 딱딱하게 하네요. 지훈도 작게 웃었다. 국수집 사장님은 용서도 어렵게 하시고요. 쉬우면 값이 싸 보이잖아요. 그제야 지훈은 젓가락을 들었다. 국물은 처음 먹던 날과 같은 맛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따뜻함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모든 상처가 빠르게 아물지는 않았다. 한태석의 재판은 길어졌고 위임장 조작과 자료 은폐에 대한 책임은 차례로 드러났다. 부모님의 사고는 완전한 음모로 단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진실을 숨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명확해졌다. 서윤은 그 결론 앞에서 오래 울지 않았다. 대신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추모 공간에 작은 국화꽃을 놓고 말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미워하는 데만 살지도 않을게요. 지우는 멀리서 기다렸다. 다가와 위로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돌아볼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예전에 그라면 해결책을 내밀었을 것이다. 지금의 그는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배워가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먼저 말했다. 종로 계획서 봤어요. 나쁘지 않더군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서윤은 창밖의 한강을 보며 대답했다. 일은 해볼 수 있어요. 마음은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기다리겠습니다. 서윤은 그를 흘끗 보았다. 기다림을 너무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 평가할 거니까. 지훈은 웃었다. 이번 평가는 받아도 됩니다. 봄이 오자 종로 골목에는 새 간판과 오래된 간판이 함께 걸렸다. 하늘어반의 수정 개발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밀어내는 방식은 아니었다. 세탁소는 임시 공간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올 권리를 받았고 서점 주인은 새 건물 1층 작은 문화공간 운영자로 계약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내가 재개발 건물에서 반찬 팔 줄은 몰랐다며 매일 투덜거렸지만 누구보다 먼저 공사 설명회에 나왔다. 국수집은 당분간 그대로 남았다. 서유는 하늘어반 대표실과 국수집을 오가며 살았다. 사람들은 왜 굳이 계속 국수를 파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여기서 제일 잘 보이거든요. 누가 배고픈지, 누가 버티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지훈이 가게 문을 닫았다. 이제 그는 가끔 정식 직원처럼 앞치마를 둘렀고 여전히 설거지는 서툴렀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강지훈 씨, 아직도 그릇에 거품 남아요. 지훈은 진지하게 그릇을 다시 헹구었다. 배우는 중입니다. 뭐든 늦게 배우네요. 그래도 포기는 안 합니다. 그 말에 서유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가 말한 것이 설거지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국수집 뒤편 방에 나란히 앉았다. 벽에 걸린 서울 지도에는 더 이상 전쟁처럼 얽힌 빨간 실만 있지 않았다. 새로운 계획, 상인들의 이름, 다시 열릴 가게들의 위치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서유는 할아버지의 은색 반지를 작은 유리함 안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다. 지훈이 물었다. 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증명하려고 끼지 않아도 돼요. 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윤 씨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한 척을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가끔 약해져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때 옆에 있어도 됩니까? 서유는 오래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던 날의 낡은 점퍼, 거짓 전화, 차가운 의심, 회의실에서의 상처, 창고에서의 고백, 그리고 오늘의 서툰 설거지가 차례로 지나갔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완벽한 사랑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 위에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다. 서유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있어도 돼요. 있어도 돼요. 대신 또 가난한 척하면 그땐 국수값이 아주 비쌀 거예요.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다. 이번엔 제값 내겠습니다. 평생 걸려도요. 서유는 불 꺼진 가게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국수 냄새와 새로 시작되는 도시의 소리가 조용히 섞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국수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끝난 뒤에야 가장 진짜인 약속을 시작했다.